2022년 가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길 50층 오피스 빌딩 50층에 강력탐정사무소가 있었다. 창문에는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고급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날 새벽 5시 30분 그 사무소에 전화벨이 울렸다. 강혁은 침대에서 눈을 떴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가 총경 계급으로 사직한 뒤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전화를 받은 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상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 강변 산책로에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였다. 강혁은 곧바로 이해나에게 연락했다. 이해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근무하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켰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미인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탐정님 새벽부터 전화라니 무슨 일인가요? 이해나가 물었다. 강혁은 짧게 답했다. 한강변에서 시신이 나왔답니다. 같이 가시죠. 이해나는 10분 만에 준비를 마치고 사무소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미 현장 위치를 검색해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해 두었고 필요한 장비를 챙긴 상태였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의 철두철미함은 사무소의 자랑이었다. 두 사람은 무인 승용차에 올랐다. 차량은 자율주행으로 한강변을 향해 달렸다. 새벽의 강변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고 푸르게 전멸하며 안개 사이로 번졌다. 현장에 도착한 강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버릇대로 주변을 살폈다. 형사 시절부터 몸에 익은 순서였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그 3가지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 그의 직관이었다. 시신은 강변 산책로 벤치 근처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 나이는 60대로 보였고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강혁은 시신 주변을 둘러보았다. 있는 것은 시신, 그리고 시신 옆에 떨어진 휴대폰과 지갑이었다. 없는 것은 외상의 흔적이었다. 폭행이나 흉기에 의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은 시신의 왼손이었다. 왼손이 꽉 쥐어진 채 굳어 있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를 움켜쥔 흔적이 있었다. 이해나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시신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손바닥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다. 낡고 색이 바랜 종이였다. 사진의 일부분으로 보였다. 두 아이의 얼굴이 찍혀 있었는데 사진이 절반으로 찢어져 있어 한 아이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강혁이 사진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오래된 사진입니다. 적어도 30년은 됐겠군요. 이해나가 시신의 체온과 사후강직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사망 시각은 대략 4시간 전으로 추정됩니다. 외상이 없는 걸 보면 약물 중독이나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손에 쥔 사진이 마음에 걸리네요.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 이걸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다는 뜻이니까요.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형사들 중 한 명이 강혁에게 다가왔다. 강혁 씨 아니십니까? 강력계에 계실 때 뵌 적 있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형사가 지갑 속 신분증을 보여주며 답했다. 박종수 나이 63세 주소는 강남구 청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좀 특이합니다. 한올그룹 회장 자택의 개인 집사로 30년 넘게 근무했다고 합니다. 강혁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한올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그룹에 속하는 재벌이었다. 회장 자택의 집사가 새벽 강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묘했다. 이해나가 사진 조각을 비닐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이 사진 속 아이 얼굴이 낯설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강혁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대략 5살에서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둥근 눈매와 살짝 치켜 올라간 눈썹이 인상적이었다. 이해나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말했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한올그룹 회장 한태석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았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 사진이에요. 강혁이 두 사진을 나란히 비교했다. 닮은 정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동일인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날 오후 강혁 탐정사무소로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인은 한올그룹의 법무팀장이었다. 그는 사무소 50층 응접실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새벽 발견된 박종수 씨의 사망 사건 관련해서 한올그룹 측에서 강혁 탐정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박종수 씨는 한태석 회장님의 가장 오래된 개인 집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강역탐정사무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강역이 물었다. 경찰 수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팀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회장님께서는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믿고 계십니다. 박종수 씨가 최근 회장님께 모종의 이야기를 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는 회장님도 함구하고 계십니다. 강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의뢰를 수락했다. 이해나가 옆에서 곧바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다. 사무소 실험실에서는 송태풍 박사가 시신에서 확보한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다. 송태풍은 43살로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을 전공한 인물이었다.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현장 감식, 법의학 분석 암호 해독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조수 나정희도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정희는 30대 중반의 독신 여성으로 미인이었고 사무소의 행정과 자료 분석을 담당했다. 송태풍이 분석 결과를 들고 응접실로 들어왔다. 강역 씨 혈액에서 특이한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인 수면제 성분이긴 한데 농도가 치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정도 양을 투여했다면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해나가 덧붙였다. 게다가 위 내용물을 보면 사망 2시간 전쯤 커피를 마신 흔적이 있어요. 약물이 커피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역이 말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박종수 씨와 사망 직전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군요.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해나는 세종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호출했다. 세종은 사무소에 탑재된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각종 데이터 분석과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세종 박종수 씨의 최근 한 달간 통신 기록과 이동 경로를 분석해줘.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의 음성이 응답했다. 분석을 시작합니다. 박종수님의 휴대폰 기록에 따르면 사망 전날 저녁 8시경 청담동 자택을 나선 후 강남구 한 카페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카페 위치는 한울그룹 본사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강역이 물었다. 그 카페에서 만난 인물을 특정할 수 있나? 세종이 답했다. 카페 결제 기록상 박종수님은 2명의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동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동행자의 신원은 현재 데이터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카페 인근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해나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카페 사장님께 연락해서 영상 확보하겠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 씨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울그룹으로 가서 회장님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박종수 씨가 죽기 직전 전하려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해나가 차키를 챙기며 말했다. 차는 제가 몰겠습니다. 탐정님은 가는 길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무인 승용차에 올라 강남구 청담동의 한울그룹 회장 자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이해나가 휴대폰으로 한울그룹의 역사를 검색하며 말했다. 한울그룹은 1970년대 한태석 회장의 선친인 한일구 씨가 작은 섬유 공장으로 시작해 키운 회사예요. 한태석 회장은 1958년생으로 올해 64시고 슬아의 자녀는 외아들 한지욱 1명뿐이에요. 한지욱 씨가 최근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권 승계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기사가 많네요. 강혁이 자료를 보며 말했다. 외아들이라 적힌 점이 흥미롭군요. 박종수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에는 두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형제나 쌍둥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나가 운전을 하며 답했다. 만약 쌍둥이였다면 왜 한 명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재벌가에서 말이죠.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의문입니다. 한울그룹 회장 자택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대한 철문을 지나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으로 안내되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던 한태석 회장은 이른이 넘은 듯한 외모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한태석이 입을 열었다. 강혁 씨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형사 시절부터 명성이 자자했지요. 종수의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회장님, 박종수 씨가 사망 직전 전하려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종수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을 지켜준 사람이었지요. 최근 그가 나에게 옛 일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옛 일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강혁이 사진 조각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사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한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낮게 말했다. 이건 아주 오래전 사진입니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혁은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다. 형사 시절부터 길러온 직관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택을 나서며 이해나가 말했다. 회장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분명 뭔가 알고 계세요. 강혁이 답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침묵합니다. 회장님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경로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 사무소로 돌아온 이해나는 카페 사장으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 속에서 박종수와 마주 앉은 인물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영상을 확인한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탐정님, 이것 좀 보세요. 박종수 씨와 만난 사람이 한지욱 부회장이에요. 강혁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회장의 외아들이 죽기 직전 집사를 만났다는 거군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고해상도였다. 송태풍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며 말했다. 입술 움직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다음 날 송태풍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 문장을 복원했습니다. 박종수 씨가 한지욱 부회장에게 한 말 중에 진짜와 가짜라는 단어, 그리고 형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강혁과 이해나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한지욱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한지욱은 외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존재했다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 됩니다. 박종수 씨가 쥐고 있던 사진의 또 다른 절반을 찾아야 합니다. 사진이 찢어졌다면 나머지 절반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박종수 씨의 자택을 수색해야 할 것 같아요. 30년간 비밀을 지킨 사람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증거를 남겨두었을 거예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봅시다. 박종수의 자택은 청담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회장 자택의 집사로 30년을 일했지만 그의 거처는 검소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자택 수색에 들어갔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옷장 서랍 책장을 차례로 살피던 이해나가 책장 가장 안쪽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강혁이 상자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꽤 오래된 자물쇠군요. 송 박사님이 가져온 도구로 열어보겠습니다. 송태풍이 미리 챙겨온 맞는 공구를 사용해 자물쇠를 해제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와 사진 여러 장,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해나가 사진들을 펼쳐보며 말했다. 탐정님, 여기 보세요. 사진 속의 아이가 2명이에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분명해요.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1988년 7월 한지욱 한지석 100일 기념. 강혁이 낮게 말했다. 한지욱에게는 지석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울그룹에는 한지욱 한 명만 외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석은 어디로 간 걸까요? 편지 뭉치를 살피던 이해나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편지 한 장을 천천히 읽었다. 탐정님, 이 편지 좀 보세요. 박종수 씨가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 같아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회장님의 2 아들 중 1명을 시골 친척집에 맡긴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 2 아이를 함께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양심이 더는 견디지 못합니다. 강혁이 편지를 들고 말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양육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에나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하고 말했다. 이것도 들어봐야겠어요. 사무소로 가져가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사무소로 돌아온 일행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 테이프를 재생했다.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박종수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이 누구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 1988년 회장님 사모님께서 쌍둥이를 출산하셨다. 첫째 지석이와 둘째 지우기. 둘째 지우기가 태어날 때 심장에 선천적 결함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둘째가 성인까지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다. 회장님은 급의 후계자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첫째 지석이를 시골로 보내고 둘째 지우기를 후계자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만약 둘째가 일찍 죽으면 첫째를 다시 데려와 신분을 꿔 후계자로 세울 계획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송태풍도 침묵 속에서 테이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테이프의 음성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둘째 지우기의 건강은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점점 좋아졌다. 회장님은 이제 첫째 지석이가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나는 매달 시골로 내려가 지석이의 양육비를 전달했다. 지석이는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다. 강혁이 테이프를 멈추고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지석이라는 인물이 실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죽은 박종수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은 바로 이 쌍둥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던 겁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런데 박종수 씨는 왜 죽기 직전 한지욱 부회장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양심 선언을 하려 했을까요? 강혁이 자료를 뒤적이다 말했다. 최근 한울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지욱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차기 회장 자리가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박종수 씨는 이 시점에 진실을 밝히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한지석이라는 인물이 정당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이 끼어들며 말했다. 추가 정보를 보고드립니다. 강원도 지역 출생신고 기록을 조회한 결과 1988년생 한지석이라는 인물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김지석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인물이 있습니다. 양부모는 김씨 성을 가진 농부 부부로 확인됩니다. 강혁이 말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성을 바꿔 양자로 입적시킨 거군요. 김지석이라는 인물의 현재 행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세종이 답했다. 추적 결과 김지석은 2015년 강원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산업재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해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친형은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네요. 그것도 평범한 노동자로 살다가 산업재해로요. 자신이 재벌가의 진짜 후계자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떠난 거예요. 강혁이 무겁게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철가면을 쓴 채 진실을 감춘 황제처럼 살았고 다른 한 명은 평생 자신의 정체조차 모른 채 노동자로 살다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탐정님, 김지석 씨가 산업재해로 죽은 게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요? 시점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강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좋은 지적입니다. 세종 김지석의 사망 당시 기록을 더 자세히 조회해줘. 사고 현장 책임자와 보험 처리 내역까지 모두. 세종이 잠시 후 응답했다. 조회 결과 김지석 사망 당시 사고 현장은 한울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이었습니다. 한울건설은 한울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사망 직후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지급 주체는 박종수 개인 명의입니다.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박종수 씨가 직접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건 이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종수 씨는 그날부터 양심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한지욱의 승계가 본격화되자 더는 견딜 수 없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직전에 박종수 씨마저 살해당했어요. 누군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겁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의심해야 할 인물은 명확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을 잃을 사람 한지욱입니다.
카페에서 박종수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한지욱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혁과 이해나는 한올그룹 본사로 한지욱을 직접 찾아갔다. 부회장실에서 마주한 한지욱은 30대 후반의 단정한 외모였지만 눈빛에 피로와 불안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강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부회장님 사망 전날 밤 박종수 씨를 만나셨죠?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한지욱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종수 아저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옛날 일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게 형이 있었다는 것을요. 강혁이 물었다. 처음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지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정말입니다. 종수 아저씨가 그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심장이 약해서 죽을 거라 예상했고, 그래서 형을 시골로 보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살아남자 형을 버렸다는 것, 그 모든 진실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이해나가 물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한지욱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평생 외아들로 자라며 모든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사실 그게 형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수 아저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카페에서 헤어진 후 저는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자택 CCTV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혁이 그를 한참 응시하다 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박종수 씨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한지욱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버지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종수 아저씨는 그날 저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아버지께 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그랬습니다. 저 다음이 아버지였습니다.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로 돌아와 한지욱의 알리바이를 세종을 통해 확인했다. 자택 CCTV 기록상 한지욱은 카페에서 나온 직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다음 날 아침까지 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혁이 말했다. 한지욱의 알리바이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물은 한태석 회장입니다. 박종수 씨가 다음 순서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대상 본인입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회장님이 먼저 알고 손을 썼다는 거군요. 하지만 회장님은 박종수 씨가 카페에서 한지욱을 만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혁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세종 회장 자택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줘. 그날 밤 카페 모임 시간 전후로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세종이 응답했다. 확인 결과 사망 당일 오후 회장 한태석은 비서실장과 약 10분간 통화했습니다. 통화 직후 비서실장은 박종수의 위치를 추적하는 별도 요청을 사내 보안팀에 전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회장은 박종수가 한지욱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비서실장을 통해 그의 동선을 추적하게 한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막기 위해서요. 이해나가 말했다. 비서실장을 만나봐야겠어요. 그가 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은 다시 한올그룹으로 향했다. 비서실장 윤재현은 40대 후반의 인물로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강혁과 이해나의 질문에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강혁이 통신 기록을 제시하자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재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박종수가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의 동선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해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치 추적만 했을 뿐입니다. 강혁이 물었다. 그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윤재현이 답했다. 회장님께 직접 보고했습니다. 박종수가 카페에서 나온 후 한강변 산책로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까지 전달했습니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직접 그 정보를 받고 산책로로 향했다는 뜻이 됩니다. 윤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회장님은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직접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자택 경비실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강혁과 이해나는 곧바로 한태석 회장 자택으로 향했다. 가는 차 안에서 이해나가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 박종수 씨를 만나러 갔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약물은 어떻게 투입했을까요? 위 내용물에서 사망 2시간 전 커피를 마신 흔적이 나왔잖아요.
강혁이 답했다. 회장과 박종수는 30년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가 차 한잔 하자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관계입니다. 회장이 직접 약을 탄 커피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강혁과 이해나는 한태석을 다시 마주했다. 한태석은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침착한 표정으로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회장님, 박종수 씨가 사망하던 날 밤 직접 그를 만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태석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종수가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을 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석이를 시골로 보낸 것, 그리고 지석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불편해지자 그 아이를 외면한 것, 모든 것이 드러나면 한울그룹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박종수 씨를 만나러 가셨던 건가요?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종수를 한강변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진실을 덮어달라고 부탁하려 했습니다. 나는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갔습니다. 종수가 좋아하는 커피였습니다. 그 안에 약을 탔습니다. 그를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시 재워서 시간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양을 잘못 가늠했습니다. 강혁이 무겁게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망했습니다. 회장님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한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종수는 죽기 직전 나에게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석이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 죽었다고, 적어도 죽기 전에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종수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회장님, 모든 진실을 경찰에 진술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한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는 숨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석이에게 사죄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태석 회장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종수에 대한 약물 투여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결론 났지만 30년간 친아들을 은폐하고 다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울그룹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이 알려지며 큰 혼란에 빠졌다. 한지욱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부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후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결국 한지석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재벌가의 진짜 후계자였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범한 노동자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떠났네요. 너무 슬픈 결말이에요. 강혁이 낮게 말했다. 누군가는 철가면을 쓴 채 거짓된 영광 속에 살았고, 누군가는 평생 가면조차 쓰지 못한 채 진실을 모르고 살다 떠났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극적인지는 쉽게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탐정님, 그래도 우리가 진실을 밝혔잖아요. 비록 너무 늦었지만 적어도 지석 씨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그렇겠지요. 늦었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사무소로 돌아가는 길에 강혁의 형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강민혁은 이번 사건의 후속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혁아, 한울그룹 사건 수사 잘 마무리됐다. 너 덕분에 7년 전 산업재해 사망 사건도 재조사하게 됐어. 고생했다. 강혁이 답했다. 형 고마워. 끝까지 도와줘서. 전화를 끊은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애나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해나가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탐정님 푹 쉬세요. 저녁 무렵 사무소 창문에 비친 한강의 불빛이 길게 흔들렸다. 강혁은 사무소 옥상으로 올라가 헬리포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무게는 누구도 쉽게 짊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다.